샬롬 삼국지 8권 10번째. 무슨 일로 왔는가? 지금 위왕께서는 대군을 이끌고 벌써 낙양을 지나셨습니다. 장군께 명하시길 어서 관운장과 싸워 번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단마가 달려와 알렸다. 관평은 군사를 언성에 머물게 하고 요화는 사총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앞뒤로 12개의 진체와 책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려 하는데 때맞춰 들어온 보고였다. 서왕은 먼저 부장 서상과 여관에게 자신의 깃발을 주어 언성의 관평과 싸우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따로이 날랜 군사 500을 뽑아 면수를 돌았다. 서상과 여건이 앞으로 나가 관평과 싸우는 동안 자신은 언성을 돌아 관평의 등 뒤를 들이칠 작정이었다. 언성을 지키던 관평은 서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리를 듣자 대뜸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아가 적병을 맞았다. 양편 군사가 둥그렇게 마주보고 진을 친 가운데로 관평이 말을 몰고 달려나오자 위군 쪽에서는 서상이 달려나왔다. 하지만 어찌 된 셈인지 서상은 싸운 지 3합도 되기 전에 못 견디겠다는 듯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평이 뒤쫓으려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달려나왔다. 그러나 그 또한 대여섯 합도 넘기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달아나니 광평은 이긴 기세를 타고 그 뒤를 쫓았다. 그런데 한 20리나 달렸을까 갑자기 뒤따르던 군사들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장군님 이상합니다. 성 안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광평은 속은 걸 깨달았다. 급히 군사를 돌려 언성을 구하러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한때의 군마가 관평의 앞을 가로막았다. 문기 아래 말을 타고 우뚝 서 있는 것은 그때껏 보이지 않던 서왕이었다. 놀라는 관평을 보고 서왕이 크게 소리쳤다. 조카 관평은 들어라. 너는 죽고 사는 것도 모르느냐. 너희 형주는 이미 동우의 손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 무슨 미친 짓거리들이냐. 서왕이 관평을 조카라 부른 것은 전에 관우와 형제처럼 지낸 것을 앞세운 소리였다. 그러나 관평은 자기를 깔보는 듯한 서왕의 말에 화부터 먼저 났다. 대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말을 달려 서왕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싸울 틈이 없었다. 서왕과 장칼을 부딪기 서너 번이나 했을까. 갑자기 군사들 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보니 언성 안에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관평은 더 싸울 마음이 없었다. 한죽이 살길을 열어 사총에 있는 자기 편 진채로 달아났다. 그곳을 지키던 요화가 얼른 달려나와 관평을 맞아들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주는 이미 여봉에게 빼앗겼다고 하네. 군사들이 놀라고 들떠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요화가 관평을 보고 물었다. 관평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 전해진 말일 것이네. 군사들 가운데 또 다시 그런 소리를 하는 자는 목을 베어야겠네. 그때 문득 유성마가 달려와 급한 소식을 전했다. 북쪽에 있는 첫 번째 진체가 서왕의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관평이 요화를 보고 말했다. 첫 번째 진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나머지 진체가 온전할 수 있겠나. 이곳은 면수에 붙어있는 곳이니 적병이 감히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이네. 나와 자네가 함께 가서 첫 번째 진체를 구해야겠네. 요화도 그 말이 옳은 것 같았다. 관평과 함께 갈 생각으로 부장을 불렀다. 너희들은 이곳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만약 적병이 오거든 바로 불을 피워 알리도록 하라.
이곳 사총의 진체는 녹각이 10겹으로 둘러쳐져 비록 나는 새라 해도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장이 자신있게 말했다. 이에 관평과 요한은 마음을 놓고 사총의 진체에 있는 정병들을 모조리 끌어내 첫째 진체로 달려갔다. 가다가 얕은 산기슭에 있는 유병들을 본 관평이 요하에게 말했다. 서왕은 지세가 이롭지 못한 곳에 군사를 머무르게 해두었군. 오늘 밤 군사를 이끌고 갑작스레 그 진체를 들이쳐 보도록 하세. 장군이 군사 절반을 이끌고 먼저 가도록 하시오. 나는 절반으로 뒤에서 받쳐주겠소. 요하가 관평의 뜻에 찬동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관평은 낮에 요하와 정한 대로 군사 절반을 이끌고 가만히 다가가 유병들의 진체를 들이쳤다. 그러나 진체 안까지 밀고 들어가도 적병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오히려 적의 계책에 떨어졌음을 깨달은 관평이 급히 소리쳤다. 쏘갔다. 어서 물러나라. 그 순간 왼쪽에서는 적장 서상이 나타나고 오른쪽에서는 여건이 나타나 양쪽에서 치고 들었다. 관평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쫓기기 시작했다. 기세가 오른 위병들은 벌떼처럼 쫓아와 형주군의 사방을 에워쌌다. 관평과 요한은 버텨볼래야 버텨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첫째 진체를 버리고 사총에 있는 진체로 쫓겨갔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일까? 그토록 믿었던 그 진체에서도 불길이 쏟고 있었다.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 진체 앞까지 달려가 보았으나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다. 형주 군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느니 이병들의 깃발뿐이었다. 갈 곳이 없어진 관평과 요한은 황망이 번성으로 가는 큰 길로 달아났다. 관공에게로 가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마저 쉽지는 않았다. 도중에 다시 서왕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겨우 길을 앗아 관공이 있는 대체로 돌아갔다. 관공을 찾아본 관평은 아는 대로 말했다. 지금 서왕은 언성을 비롯한 여러 곳을 빼앗았고 조조도 스스로 대군을 일으켜 세 갈래 길로 번성을 구하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형주는 이미 여몽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적이 우리 군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동우는 여몽이 병들어 위중한 까닭에 어린애 같은 육순으로 대신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단 말이냐. 관공이 문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관평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때 군사 하나가 뛰어들어와 서왕의 군사들이 이르렀음을 알렸다. 관공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준비하라고 영을 내렸다. 관평이 그런 관공을 말렸다. 아버님께서는 몸이 아직 온전치 못하시니 나가 싸우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관공은 듣지 않았다. 서황은 나와 가까이 지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봐야겠다. 만약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먼저 그를 목배 조조의 장수들을 깨우쳐 주겠다. 그 말과 함께 갑옷을 걸친 뒤 청룡들을 잡고 말등에 뛰어올라 분연히 달려나갔다. 관공이 세 갈래 수염을 휘날리며 나타나자 위의 군사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모두 두려워 떨었다. 서공명은 어디 계시오? 관공이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크게 소리쳐 서왕을 찾았다. 위에 문기가 열리며 서왕이 말을 타고 달려나왔다. 군우와 헤어진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구려. 오늘 벌써 수염이 다 희끗희끗해지신 군우를 배우니 젊은 날 함께 지내던 때가 그립소이다. 그때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이 몸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고마움 아직껏 잊지 못하고 있어. 요사이 군우께서 영걸스런 위풍으로 온 화를 떨게 하셨다는 말을 들으니 옛벗의 한 사람으로 놀라움과 부러움을 이길 수가 없구려. 이제 다행히 이렇게 만나게 되니 가슴 가득한
회포가 절로 부러지는 듯하외다. 서왕이 마루에서 몸을 수그려 관공에게 예를 표하며 그렇게 말했다. 나와 공명의 교본이 두텁기가 딴 사람과는 견주기 어려울 것이요. 그런데 공명은 무슨 까닭으로 여러 차례 내 아들을 몰아대셨소. 그러자 서왕은 아무 대꾸 없이 자기 편 장수들을 돌아보더니 갑자기 소리 높여 외쳤다. 만일 관우장의 머리를 베어오는 자가 있으면 전금으로 상 주리라. 모두 그리 알고 힘을 다하라. 그 갑작스런 외침에 관공이 놀랍고 어이없어 물었다. 공명, 그게 무슨 소리요? 오늘 나는 나라의 일을 하러 왔소. 사사로운 정으로 나라 일을 그르칠 순 없소이다. 서왕이 그렇게 대꾸하고는 큰 도끼를 휘두르며 똑바로 관공에게 덮쳐왔다. 관공도 그제서야 벌컥 성이 나 역시 정령도로 휘두르며 서왕을 맞았다. 곧 용과 호랑이가 어우러진 듯한 싸움이 벌어져 잠깐 사이에 여든 합이 지나갔다. 그러나 관공의 무예가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아직 독 화살에 맞은 오른팔이 다 낫지 않아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광평은 혹시라도 그런 관공에게 실수라도 있을까 겁나 급히 징일쳐 관공을 불러들였다. 징소리를 들은 관공이 싸움을 그치고 말 머리를 돌리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울렸다. 번성 안에 갇혀있던 조인이 구연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었다. 서왕과 조인이 앞뒤에서 힘을 합쳐 들이치니 형주 군사들은 금세 크게 어지러워졌다. 관공은 할 수 없이 장졸들을 이끌고 양강 상류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위병의 추격이 심해 거기서도 맞서지 못하고 곧장 강을 건너 양양으로 향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맞은편에서 유성마가 달려와 관공에게 알렸다. 형주는 이미 여봉에게 빼앗기고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관공은 발밑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만 까닭이었다. 아, 관공이여, 관공이여, 아, 관공이여, 관공이여. 관공은 이미 형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양양으로 갈 엄두를 나지 않았다. 우선 물러나 뒷날을 보기로 하고 공안으로 군사를 몰았다. 그러나 오래전에 다시 기막힌 소식이 왔다. 공안의 부사인은 이미 동호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었다. 잠시 뒤에는 또 전에 군량을 재촉하러 남군으로 보냈던 군사가 찾아와 울며 말했다. 공안의 부사인이 남군으로 가서 군우에게 보내신 사자를 죽이고 미방까지 동호에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사인이 배신한 것만도 이가 갈릴 판인데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미방까지 동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소리까지 듣자 관공은 더 견디지 못했다. 온몸이 터질 듯 치솟는 노기에 화타가 꿰매진 상처가 다시 갈라져 땅바닥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다. 여러 장수들이 그런 관공을 떠매고 급히 친 장막 안으로 들였다. 잠시 후에 정신이 든 관공은 왕보를 돌아보며 단식했다. 내 일찍이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오늘 이 지경에 떨어졌구나. 그러고는 아무래도 그게 궁금한지 좌우를 향해 물었다. 강변 아래 위로 세워두었던 봉화대는 어찌 되었더냐. 무슨 까닭으로 불을 피워 알리지도 못했더란 말이냐. 여몽이 배 위에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혀 장사추를 꾸미게 하고 배 안에서 날랜 병사를 감추어 강물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쏘가 넘어간 봉화대의 군사들이 마음 놓고 있는 틈을 타서 갑작스레 배 안에 숨었던 자기 편 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 바람에 봉화대의 군사들이 모조리 사로잡혀 버렸다 하니 누가 불을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내막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제서야 관공은 여몽과 육손에게 속은 걸 알았다. 발을 구르며 소리내 한탄했다. 내가 간사한 도적들의 잔꾀에 빠졌구나.
이제 무슨 낯으로 형님을 뵙는단 말이냐. 관량도도 조루가 그런 관공을 깨우쳐 주듯 말했다. 지금 일이 매우 위급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성도로 보내 구원을 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서 가서 형주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관공도 얼른 정신을 수습해 그 말을 따랐다. 마량과 이적에게 글을 주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로 달려가야 하는 한편 자신은 남은 군마를 정돈해 형주로 밀고 갔다. 스스로 앞장을 서고 관평과 요화에게 뒤를 맡겨 빼앗긴 그 성을 되찾아볼 작정이었다. 한편 관공이 물러나고 번성이 애움에서 풀려나자 조이는 조조를 찾아가 울며 잘못을 빌었다. 제가 밟지 못해 대왕계희 같은 번거름을 끼쳐드렸으니 실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엄한 벌을 내리시어 굴령의 무서움을 보이십시오. 이 모든 게 하늘의 정한 운수다. 너희들의 죄가 아니니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조조는 그렇게 조인을 위로하고 삼군에게 두루 상을 내려 기운을 돋우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두텁게 여기던 관공을 꺾은 서왕의 싸움터를 돌아보다가 사청에 있던 요화의 진체에 이르러 감탄의 소리를 냈다. 형주 군사들이 이토록 참호를 깊이 파고 또 여러 겸 녹각을 둘러두었는데도 서공명은 그 속으로 깊숙이 지쳐들어 마침내 큰 공을 세웠구나. 나도 군사를 부린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껏 이처럼 적진 깊숙이 뛰어들어 본 적은 없었다. 공명은 참으로 담력과 식견을 아울러 갖춘 뛰어난 부장이다. 조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수들도 모두 서왕의 놀라운 전공에 감탄에 맞지 않았다. 서왕이 조조와 만난 것은 조조가 군사를 마피로 되돌린 뒤였다. 군사들이 가까이 이르렀단 말을 듣자 조조는 몸소 진째 밖까지 나가 서왕을 맞아들였다. 서왕의 군사들이 대오를 지어 다가오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시 한번 서왕에게 감탄한 조조가 말했다. 서 장군은 참으로 조화부의 풍도가 있구나. 그리고 쌓은뜻 서왕을 맞아들인 다음 그를 평남 장군에 봉했다. 조조는 다시 하후상에게 양양을 맡겨 강공의 군사를 맡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마피의 진체를 얽었다. 아직 형주의 일이 어찌 되었는지 몰라 그 소식을 안 뒤에 움직일 작정이었다. 한편 관공은 형주로 가고는 있어도 속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을 밀고 나가려 해도 거느린 군사만으로는 이미 성을 차지하고 앉은 여몽을 이기기 어렵고 뒤로 물러나려 해도 조조의 대군이 뒤따르는 반이라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지간한 관공도 일이 그쯤 되자 생각조차 맡기는지 조르를 잡고 물었다. 지금 앞에는 오병이 있고 뒤에는 위군이 있어 나는 그 가운데 갇힌 꼴이다. 거기다가 구원병까지 오지 않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조루가 한참을 생각하다 궁한 계책을 짜냈다. 지난날 여몽이 육구에 있을 때 늘상 군우께 글을 보내 말하기를 양쪽이 서로 힘을 합쳐 함께 역적 조주를 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주를 도와 우리의 등 뒤를 들이친 것은 그 맹세를 저버린 일이 됩니다. 군우께서는 잠시 여기서 군사를 멈추고 먼저 여몽에게 글을 보내 그걸 꾸짖도록 하십시오. 여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아가며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서로 창칼을 맞대고 있는 마당에 지난날의 글 한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관공은 우선 그대로 따라 보기로 했다. 곧 여몽을 나무라는 글 한 통을 써서 사자에게 주고 형주로 보냈다. 이때 형주의 여몽은 그곳 사람들의 인심을 거둬들이는 일에 한창이었다. 형주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비록 관공을 따라 싸우러 나간 군사들의 집일지라도 오병들이 함부로 뛰어들어 분탕질을 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달마다 나가는 양식도 그대로 데워주게 했다.
또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원을 보내 치료까지 해주니 관공을 따라 나간 군사들의 가솔들은 하나같이 그 은혜에 감사했다. 여몽의 군사들이 해코지 할까봐 벌벌 떨 판인데 오히려 따뜻하게 돌봐준 까닭이었다. 관공의 사자가 형주로 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여몽은 그 말을 듣자 성 밖까지 나가 사자를 맞아들였다. 예를 마친 사자가 관공이 써준 글을 꺼내 바쳤다. 읽고 난 여몽이 매우 안 됐다는 표정으로 사자에게 말했다. 이 여몽이 지난날 관 장군과 화호를 맺으려 했던 것은 내 사사로운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로소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위에서 명한 것이라 멋대로 할 수가 없소. 번거롭지만 사자께서는 관 장군께로 돌아가시어 이 같은 내 뜻을 좋은 말로 들려드리시오. 그러고는 잔치를 열어 잘 대접한 뒤 역관으로 가서 쉬게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거기에 여몽의 속 깊은 계책이 숨어 있었다. 이미 싸움을 하고 있는 판에 적군의 사자를 융숭히 대접하는 것도 그러거니와 한나절이면 돌아갈 수 있는 사자를 굳이 역관에 하룻밤 묵어 가게 한 것들이 바로 그랬다. 관공의 사자가 여관에 묵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관공을 따라간 군사들의 가족은 줄지어 역관으로 찾아들었다. 형제나 자식 또는 아비가 잘 있는지 알아본가 홀로 자기 편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여몽이 노린 것은 바로 거기서 관공의 군사들에게 전해질 그 가솔들의 소식이었다. 가솔들은 멀리 가 있는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여몽이 잘 돌봐줘 일 없이 지낸다는 것을 한결같이 과장되게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자는 하룻밤을 역관에서 지낸 뒤 이튿날 여몽과 작별했다. 여몽은 또 성 밖까지 나와 사자를 배웅했다. 관공에게로 돌아간 사자는 여몽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군사들의 가족에게서 들은 성 안의 소식까지 말해주었다. 관공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여몽이 잘 돌보아 줘 아무 탈 없고 먹을 거 입을 것도 모자람이 없다란 내용이었다. 가만히 사자의 말을 듣고 있던 관공이 문득 성난 소리를 내질렀다. 닥쳐라. 그것은 여몽 그 간산 도둑놈의 꾀다. 내가 살아서 그놈을 죽이지 못한다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그놈을 죽여 이 한을 씻으리라. 그러고는 사자를 꾸짖어 물리쳤다. 사자가 관공의 장막을 나오자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한 장수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성 안의 소식을 물었다. 사자는 들은 대로 소식을 전해주고 더러는 그 가족들에게 받은 편지까지 내주었다. 그를 통해 가족들이 모두 다 잘 있다는 걸 알게 된 장수들은 한결같이 여몽과 싸울 뜻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관공은 형주로 군사를 몰고 나갔으나 여몽의 계책은 벌써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가만히 대오를 빠져나가 가족들이 있는 형주로 도망쳐버렸다. 만약 여몽이 그 가족들을 죽였거나 괴롭혔다면 죽기로 싸웠을 사람들이다. 관공은 더욱 화가 났다. 그 바람에 앞뒤도 살피지 않고 군사를 몰아대고 있는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길을 가로막았다. 앞선 장수를 보니 동호와 장흠이었다. 운장은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 장흠이 창을 쥐고 말 위에 앉아 그렇게 소리쳤다. 관공이 성난 외침으로 맞받았다. 나는 한의 장수다. 어찌 역정놈에게 항복하겠느냐. 그러고는 말을 박자 그대로 장음을 덮쳤다. 겨우 3합이나 버텼을까. 장음은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 장음을 쫓아 관공은 20여 리를 달렸다.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며 왼편 산 골짜기에서는 한당이, 오른편 골짜기에서는 주태가 군사를 이끌고 쏟아져 나왔다. 달아나던 장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돌아서서 덤비니
광공은 금세 삼면으로 적에게 에워싸이고 말았다. 원래가 싸움에 지고 쫓겨온 터라 머리수가 넉넉하지 못한 데다 여몽의 깨로 사기까지 떨어진 군사들이라 광공이 혼자서 아무리 뛰고 날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금세 군사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걸 본 광공도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물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면리 가기도 전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남쪽 산 언덕에 연기가 오르고 사람들이 모여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 머리 위에는 큰 깃발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형주 토박이들은 보라. 광공의 군사들은 거의가 형주 토박이들이라 절로 걸음이 멈추어졌다. 그러자 언덕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 아들이나 형제의 이름을 불러대며 어서 항복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역시 여몽의 꾀였다. 광공은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자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대로 언덕 위로 올라가 모조리 죽여버리려 하는데 다시 어디선가 두 갈래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왼쪽은 정봉이, 오른쪽은 서성이었다. 거기다가 장음과 한당, 주태의 세 갈래 군마마저 뒤쫓아 이르니 광공은 어느새 적진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광공은 성난 호랑이처럼 이리 베고 저리 후리며 적진을 누볐다. 그러나 뒤따르는 장수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오래잖아 광공 곁에는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럭저럭 하는 중에 어느새 저녁녘이 되었다. 광공이 문득 정신을 차려 사방을 돌아보니 산 꼭대기마다 형주 토백이들이 올라서서 형과 아우를 찾고 자식과 아비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엉먹구리 둘끌듯 했다. 군사들도 모두 마음이 변해 저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라, 어디로 가려느냐? 달아나는 자는 목을 베겠다. 광공이 그렇게 소리쳐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끝.